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중환자학회에서 Strategies for Success in the Research and Writing 강연을 맡은 홍석철입니다.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R&D 정책 전략팀을 맡고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새로 연구를 시작하시는 연구자분들이나 교수님들께서 연구를 어떻게 제안을 하면 더 성공률이 높아질 것인가 선정에 대한 그런 강의로 저는 이해를 했고, 아마 베테랑 연구자분들이나 교수님들께서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아마 더 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연구 경험이 많지 않으신 연구자분들이나 교수님들, 또 새로 이 연구 분야에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연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국가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동향을 한번 말씀드리고, 연구과제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공적인 연구 선정, 수행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좀 브리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게 저는 전반적으로 국가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투자 현황을 알아보고, 국가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분야별로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 어떤 주요 이슈나 방향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거버넌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아마 이 R&D 사업이나 과제를 하시게 되면 이 돈이 어떻게 흘러오는지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업이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심의위원 산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게 되고,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심의가 되게 되고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은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저희가 다 심의를 받아서 사업이 확정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각 부처별로 돈이 R&D 예산이 뿌려지게 되고, 그것이 다시 전문기관으로 뿌려져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출연연이나 공공연구기관 아니면 연구를 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의료기관, 기업들의 최종적으로 연구 예산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R&D의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보건의료 R&D는 2022년 올해에 총 2조가 좀 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예산이 20년에서 2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늘은 예산을 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이고, 일단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 부처에서 보건의료 R&D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저희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약 7천억 원의 예산을 R&D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쪽에 한 2천억 정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 바이오헬스 첨단 유망 기술인 재생의료 기술, 또 아니면 전자약과 같은 어떤 새로운 영역의 기술 분야에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실제 그리고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R&D에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정 수요를 위한 의료기술 개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의료기술 간의 비교 효과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의료기술 연구 사업을 통해서 희귀질환이라든지 이런 공익적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연구개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은 기존 사업과 연계한 어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개방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연구중심병원이라든지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당연히 암이 신생물 분야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뭐 신경계통의 질환, 순환계통의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이런 순서대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급성 질환 중심인 이 중환자 질환 분야에는 어디가 투자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더니 특정 감염성 기생충성 질환, 호흡계통 질환,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뭐 특정 기타 결과에 대한 질환 등에 아마 투자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건의료 R&D는 기반 연구가 아마 연구중심병원 등이 투자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진단법 개발, 질병 예방 건강 증진은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및 건강 상태 관리가 소폭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전반적인 R&D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시 좀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R&D 투자가 된 것을 살펴보니 특히 이제 질환별 투자에 대한 좀 명확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의 지금 만성질환 중심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서 이런 급성질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중환자 질환의 부분이 과연 얼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사실 투자가 돼야지 적절한 건지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건을 알는 연구 행위 및 산출별 정부 투자 현황은 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기반 연구 쪽으로는 연구 기반 툴 쪽에 저희가 연구를 많이 투자하고 있었고, 실제 뭐 병원 등의 인프라 그리고 좀 등에 저희가 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인 규명 쪽에서는 어떤 요인 규명 쪽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었고,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쪽에는 기능성 식품 뭐 이런 데에 좀 투자가 많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아직은 좀 많이 이쪽 분야는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진단법 개발은 당연히 마커 개발 쪽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었고, 또 치료법은 의약품 쪽에 역시 많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안전관리 연구나 질병 및 건강 상태 관리, 보건복지 분야에도 소액 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 질환에는 그동안 어떤 과제가 투자가 됐고 어떤 내용으로 투자가 됐는지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좀 검색을 해봤고요. 중환자 분야의 질환들이 뭐 폐혈증, 급성호흡곤란, 중증 외상, 급성 신손상, 급성 간부전, 선망 이렇게 좀 저희가 조사가 됐고, 폐혈증에 일단 가장 많은 과제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2010년 정도부터 투자된 과제를 조사한 것이거든요. 사실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투자가 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일단 폐혈증에는 한 33개 과제가 연평균 한 4억 원 정도로 투자가 됐었고, 작용 기존 연구에는 뭐 CXCR2 활성화 라이간드, 그 AC, PGP 관련된 연구가 있었고, 뭐 수지상세포의 기능 조절이나 뭐 선천성 면역 반응에 관한 연구, 그리고 PLD2의 폐혈증 병리 영향 규명, HDAC 인히비터 약물 기전 규명 연구들이 진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진단법 및 진단기기 쪽은 그 딥러닝을 활용한 어떤 생체 신호나 임상 정보 기반의 조기 예측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뭐 NGS를 활용한 신속 진단 기술도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치료제 분야는 유전자 치료제나 아니면 실제 어떤 특수한 타겟을 목표로 하는 그런 치료제들, 그리고 이에 대한 후물질에 대한 비임상 그리고 임상 시험 연구들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허가를 받은 기술들에 대한 어떤 실제 임상 최적화 연구나 아니면 또
사람을 대상하는 임상 연구들은 한국인에게 적절한 에노사파린 표준 용량 평가라든지 아니면 중환자실 집중 치료 시 추가 재활에 대한 어떤 신체 기능의 개선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는 평가, 질식분만 임상부의 산후기 감염 적정 소독제 근거 창출 등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급성 호흡 관란에는 한 8개 과제가 지원이 됐었고요. 소액으로 1.2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과제당. 얘는 작용 기존 쪽에서는 폐선상에서 카이티네이즈 3 like 1의 역할을 규명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고, 천연물 ABA의 오토페이지, 마이토페이지를 억제하는 기전 규명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는 산소 농도 자동 조절 폐쇄류 장치 등이 연구가 됐었고요. 치료제 쪽에는 면역 조정능 특화 줄기세포 치료제, 그리고 siRNA를 이용한 치료제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전 치료나 흡입 치료제 사용군을 비교 임상하는 그런 연구도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증 외상은 한 3건 정도가 진행이 됐고, 여기에는 6.4억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 기반 실증 연구가 좀 예산이 커서 평균적으로 높게 잡힌 것 같고요. 지역 기반으로 해서 임상 실증 허브를 구축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한의학 분야의 연구로 다발 중증 외상 환자 기능 회복 중계 근거 확보, 그리고 개용수로 통증에 대한 어떤 침치료 임상 연구 모형 개발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급성 신손상 같은 경우에는 8개 과제가 1.2억 원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됐었고, 평균적으로 여긴 치료효과 규명 및 작용 기정 연구에 신세관 재생 촉진 치료제 개발 기반 연구가 있었고, 섹텐의 발현 제어 허열 재간류에 의한 신장 손상 방어 기전 규명, 그리고 1차 선모의 탈락과 형성 기전 규명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개발 쪽도 역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고, 임상 연구 쪽은 안티멧 항체 최적화 쪽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간부전은 한 6개 과제가 지원이 됐었고, 평균적으로 한 3.4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이크로 RNA 발굴 및 바이오 마커 평가 연구가 있었고요.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리고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항섬유 기전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 좀 확실히 그 줄기세포나 재생의료 쪽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인공관 개발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간선상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비임상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선망은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었는데요. 3개 정도 과제가 지원이 됐었고, 연간 한 평균 1.8억 원 정도 과제당 지원이 됐었습니다. 선망에 대한 구조적 기능적 뇌신경망 이상 규명하는 연구가 있었고요. 아직 저도 찾아보니까 선망은 아직 기전도 명확하지 않고 사실 연구가 아직 좀 활발하지 않아서 이쪽은 아직 연구할 게 많이 남은 걸로 제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망 진료 표준화 연구가 있었는데요. 예방 프로토콜 검증 및 표준 진료 지침 개발한 연구, 그리고 선망 고위험군 예측 모형 개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환별로의 연구 말고 전반적인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건 아예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CDSS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도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중환자 질환에 어떻게 투자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고, 그걸 보면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직 투자가 많이 안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쪽 분야에 대한 일단 투자가 많이 들고 사업이 생기고 관련된 과제들이 많이 좀 공모가 돼야 이쪽 분야 연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연구과제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 R&D 사업이 그렇고 또 저희 그 밑에 있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프로세스입니다. 뭐 기획, 선정, 과제 관리, 성과 관리 이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흐름이 이어지게 되고요. 일단 사업이 저희가 기술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좋은 아이템을 이제 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 확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사업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상세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신 연구자분들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선정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협약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협약이 체결된 뒤에 이제 과제 관리와 성과 관리의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제 선정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그 과제 선정하는 프로세스는 아마 다른 전문기관 다 비슷할 겁니다. 일단은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사전 검토를 하게 되고요. 사전 검토에서는 또 과제 구성 요건이 RFP에 맞게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 책임자 자격 요건에 부합을 하는지, 또 혹시나 참여 제한에 걸린 건 없으신지, 또 등등의 저희가 이제 서류를 검토해서 혹시나 이제 저희가 탈락시킬 과제들을 위해서 탈락을 시키게 되고 아마 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선정 평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선정 평가는 저 전문기관에서 물론 어레인지를 하지만 실제 이제 외부 전문가분들인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에서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서면 평가도 있겠지만 일단 발표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발표 평가 대상 과제가 너무 많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 평가도 실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 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 예상 과제 수의 한 2배나 3배수 이하로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발표 평가의 평균 점수 70점 미만은 순위와 상관없이 탈락하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FP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NTS 검색을 해서 비슷한 과제가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하게 되고 혹시 중복성이 있게 되면은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연구 제안서 쓰실 때 중복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검토를 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저희 보건의료 기술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전문위원회가 있고 전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심의해서 예비 선정 과제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선정 과제가 공고가 되게 되고 이 사이에 혹시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붙은 과제가 중복이다라는 뭐 중복성 접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복성 접수나 이의 신청이 없게 되면 최종 선정 통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협약에 이어져서 연구 개시가 되게 됩니다. 평가 기준입니다. 이 점수는 물론 사업 특성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데요. 일단 일반적인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계획, 역량, 그리고 성과 이 대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고 연구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이 부분은 뭐 제안 요청서 RFP의 목표와 제안 내용에 부합하는가가 아마 키 포인트일 겁니다. 그리고 연구 목표와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제시한 연구 목표가 구체적인가, 그리고 연구 개발 과제의 창의성, 수행 계획의 충실성, 과제 구성 및 추진 일정의 적절성 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별 역량에서는 연구 책임자가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비슷한 연구 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 실적이 또 우수한가를 핵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개발 기관에서 관련된 연구 수행과 관련된 어떤 인프라라든지 자원 또 등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같이 보게 되고
성과 쪽에서는 실제 이 연구가 얼만큼 성공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이 연구 결과의 임팩트가 얼만큼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기반으로 해서 성공적 연구 선정 수행을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적합한 과제를 찾는 것이 저는 일단 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공모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매년 12월 말 정도에 저희는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다른 부처, 특히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하기도 하거든요. 한 10월에서 11월에도 오히려 좀 일찍 진행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항상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서 공모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사이트에서 공모가 올라가게 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죠. NTIS에서도 전반적인 이제 부처별로의 어떤 공모 내용들이 다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무처 통합연구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부처에서 이 아이리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 과제가 관리되게 되고, 여기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리스가 생겼다고 해서 저희 보건복지부, 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닫지 않고 계속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기술 정보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관련된 공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공고 내용은 작년 12월에 나갔던 2022년도 과제들에 대한 공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당자도 확인하실 수 있고, 사업별로 어떤 공고 단위로 얼마만큼의 과제들이 공고가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고를 내보내면서 같이 첨부 파일에 통합 시행 계획도 올려놓게 되거든요. 거기에 연간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로 한 번만 공고 나가는 사업도 있고, 또 1차, 2차, 3차 뭐 여러 차에 걸쳐서 공고가 나가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제 제안서 작성 이제 절차로 돌입하게 되면 이제 과제 제안서를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총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분량은 아마 부처별 또 전문기관별 좀 일부 다른 것 같은데요. 좀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 방법,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기대 효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전략 계획,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 조치 이행 계획 등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평가 기준에서 연구개발 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역량에 해당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초록색은 연구개발 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연구개발 개요에서 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 RFP에 부합을 하고 이 사업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본 과제를 통해서 일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좋고요.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평가 의견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 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 실적의 우수성에 대한 점수를 딸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는 연구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부분, 개발 목표 및 내용에서는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 계획의 충실성 부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 개발의 창의성, 혁신성 등 창의성 항목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구성 및 추진 일정의 적절성 부분은 공동 위탁 연구 등 과제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명확하게 전략적으로 우리는 이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과제 구성을 이렇게 했다, 좀 명확하게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 좋고, 또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 및 방법을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을 이거를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기관의 연구 수행 능력의 우수성은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왜 그렇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으시면
이쪽 부분에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진 일정도 적절하게 제시하셔서 어떤 과제 구성의 추진 일정이 적절성을 적절성 항목을 잘 평가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성공 가능성이나 파급 효과는 기대 효과 부분에서 라이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성공 가능성은 실제 이제 사업화 전략 계획에서 어떤 지재권이라든지 뭐 표준화 및 인증 기준 현황 등을 좀 상세하게 적어서 성공 가능성을 명확히 기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인 그 연구개발 계획서의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저희가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실질 의견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과제들의 이제 중환자 분야의 과제들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이제 선정된 과제들의 어떤 평가 의견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연구개발 계획 쪽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의견은 연구 필요성 제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선행 연구 결과물이 어떤 준수하고 본 연구와 연계성이 높다. 특히 이제 선행 연구 결과물이 준수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이제 선행 연구 결과물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본 연구와 연계해서 아마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게 잘 평가가 되면 거의 다 그런 과제들은 선정이 되는 걸로 보였습니다. 타 과제와 중복성이 없고 연구 주제와 도전성과 창의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성과 달성을 위한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뭐 비임상 연구나 특히 임상 시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 계획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마일스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이 연구 기간 내에 또 이 연구비의 범위 내에서 이걸 충분히 다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과제일 것 같은데요. 그 제품 기술의 국산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어서 좀 아이템이 굉장히 괜찮았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좀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 긍정적인 평가 의견이랑 반대겠지만 일단 RFP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 내용, 특히 뭐 분야나 방법을 RFP에서 저희가 명시하게 되는데 일단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폐혈증 예방제를 개발하라고 했는데 치료제를 아이템으로 가지고 오셨다든지 아니면 연구 방법을 특정 감염 동물 모델을 사용해라라고 명시를 했는데 또 다른 동물 모델을 연구 방법으로 들고 오신다든지 그러면 좀 약간 그 선정 평가 과정에서 좀 논의가 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연구 내용이 뭐 너무 도전적이거나 창의적이지 않다 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선행 연구 결과가 없거나 아니면 기존 유사 연구가 성공 사례가 너무 없다. 그래서 이 연구는 너무 성공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은 연구 아니냐라는 뭐 의문이 드는 뭐 그런 연구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과제들은. 그리고 특히 이제 연구비나 연구 기간에 대한 연구 내용을 잘 설정하셔야 되는데 연구비나 연구 기간이 굉장히 좀 높은 과제들이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너무 과소하다. 아니면 연구비나 연구 기간이 그냥 짧거나 연구비도 별로 안 되는데 연구 내용이 너무 많다. 목표가 너무 크다. 이걸 다 달성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과제 추진 방법이 일단 너무 목표랑 안 맞아서 연구자분들이 제시한 방법을 했을 때는 목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임상시험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환자군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환자군이 거의 없는 그런 분야라서 환자군 모집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잘 연구가 안 돌아갈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연구 계획서 작성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역량 쪽에서는 긍정의 의견은 기존 연구 업적, 사업화 경험 등 연구 목표 달성의 전문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선행 연구 경험이 풍부하다. 연구 책임자나 연구진이. 그리고 연구 내용에 관련된 어떤 우수한 기술이나 인프라를 연구진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대는 뭐 당연히 관련된 핵심 기술이라든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등 임상시험 어떻게 모집해서 할지에 대한 뭐 구체적인 계획이 모호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뭐 연구 인프라라든지 자원을 어떻게 획득해서 또는 확보해서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성과 부분에서는 이 연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확산을 할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 특히 이제 사업화나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그런 과제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신에 반면에 연구의 이해관계자 간의 어떤 연구 성과나 IP, 권리 확보를 명확하게 나눠야 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든지 의견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면 좀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도출되는 성과가 향후에 어떻게 임상이나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데, 연구를 한 다음에 뭐 임상과 사업화로 연계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굉장히 모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저희가 이제 과제 선정 관련해서 이런 평가 항목들이 있고, 이 평가 항목별로 계획 쪽에서 특히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부분에서는 RFP상 연구 목표를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RFP에 굉장히 부합하도록 저희가 연구 목표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측면에서 어떤 필요성을 제시해 주시면 굉장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 평가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은 목표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제시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목적과 구분해서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기간이나 연구비를 고려한 적정한 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창의성 부분은 기존 과제와 중복성을 엔타이스에 들어가셔서 중복성 검토를 해주시고, 기존 과제들 하고는 본 연구가 어떤 차별성이 있다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에서는 연구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시는 것이 좋고, 연구를 위한 자원 확보, 활용 방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의 우수성을 강조해 주시고, 어떻게 이번 연구에서 연계하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에 허들들이 있을 거거든요. 법제도가 아직 미비가 됐거나, 아니면 관련된 자원을 얻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어떤 핵심 기술들이 있는데 내부에 없어서 뭐 아웃소싱을 하거나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좀 명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어떤 자원 배분,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일정이 적절하게 짜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연구 사업이 선정평가 끝나고 전체 과제에 대한 평가 일정들이 있거든요. 중간 평가를 나중에 받든지, 아니면 뭐 단계별 평가를 받든지 하는 과제별 평가 일정이 있는데, 이 평가 일정과 맞춰주시고, 예를 들어서 2+3으로 RFP에서 제안이 된 과제인데 3+2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일정을 짠다든지, 그러면은 아마 감점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해 주시고, RFP가 제시한 이런 마일스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일정을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역량 부분에서는 선행 연구를 많이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선행 연구의 우수성과 연관성을 강조해 주시고, 특히 연구 책임자와 연구진의 연구 이력과 그 연구가 얼마큼 우수한지를 강조해 주시면 아마 여기서는 무난하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연구생 기관의 우수성에서는 기관이 보유한 어떤 기술이나 인프라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수성을 강조해 주시고, 핵심 기술,
인프라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하면 되고,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아웃소싱 할 것인지, 어떻게 오픈 이노베이션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역량, 혹시 관련된 협의나 협약한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의 성공 가능성에서는 연구 종료 후에 후속 연구의 방안, 임상이나 사업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좋고, 이제 연구진이 이해관계자의 성과 배분 계획을 좀 명확히 미리 짜시고 들어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에 대한 협의 사항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파급 효과에서는 연구 성과, 파급 효과 분석 결과를 간단하게라도 제시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과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뭐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 과제를 통해서 뭐를 극복할 거고 더 개선하겠다, 이런 걸 좀 약간 정량적이거나 실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게 간단하게 비교를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좀 개인적으로 아마 개별 연구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중환자 분야에 대해서는 좀 사실 저도 처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환자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이 돼서 아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신규 사업을 기획을 한다든지 한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학회 차원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복지부에서는 R&D 기획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는 좀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좀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올해부터는 좀 정례화하고 시스템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기획 수요 조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에 관련된 연구자분들이 많이 관련된 연구 수요를 제안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모아서 실질적인 수요가 많이 있는 걸 확인하면 사업화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요를 많이 제안해 주시고, 실제 이 연구자분들한테 제가 수요를 받는 것도 있지만 복지 분야에서도 수요를 받아요. 그래서 관련된 유관과에도 혹시 연계를 하고 계시면 그쪽 부분에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R&D는 필요하다라고 좀 많이 어필해 주시면 아마 나중에 사업 아이템으로 올라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찾아보니까 중환자 관련해서 사업이 하나 기획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형 의료질 향상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기획이 되고 있고, 수술 환자나 중환자 치료 시에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이 중환자 질환이라든지 중환자 전반에 대한 어떤 R&D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충분히 저희 반영이 돼서 R&D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중환자 분야의 R&D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 근거가 계속 마련이 돼야 되고, 국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례를 찾아보니까 2019년에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국내 최초로 폐혈증 데이터를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데이터들이 사실 많이 생성되고 발표가 될수록 이에 대한 근거가 쌓이고 이에 대한 필요성 또한 저희가 잡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고문을 낸다든지, 언론 홍보를 한다든지, 관련된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어떤 대국민 공감대를 이뤄내는 것도 이런 전체 중환자분야 연구 확대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 사업화가 되려면 결국은 정책적 타당성이 마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 관련한 상위 계획인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이라든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어떤 보건정책 종합계획 내에 중환자 한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저희 이제 R&D 중장계획인 제3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환자 R&D에 관련 내용이 이제 반영될 수 있게 한다든지, 관련된 유관 R&D 계획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본 계획도 있고, 이런 계획 내에 중환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면 아마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업을 만들 때 정책적인 이런 종합 계획 하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취재하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중환자 관련된 연구가 일단 확대가 돼야 당연히 많은 과제가 더 쉽게 선정이 될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기반도 더 탄탄해질 것 같아서 이게 페이지를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이 페이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고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사항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